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윤 대통령 12.3 비상계엄으로 탄핵되어야 할까 2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제는 윤 대통령이 현재 받고 있는 내란죄 수사 및 형사재판 과정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헌법재판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에서 문제가 되는 쟁점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탄핵심판 절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문제가 된 각종 문제, 그리고 탄핵 인용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되어야 할 본안 판단에 대하여 다루겠습니다. 첫째, 헌법재판소 및 헌법재판입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2024년 12월 14일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당시 헌법재판소의 소장은 공석이고 문영배 헌법재판관이 소장 대행을 맡고 있었으며 9명 정원에 6명의 헌법재판관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은 2025년 4월 18일 퇴임 예정으로 약 4개월 정도 임기를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 만료 전까지 선고하기 위해 재판 진행을 서두르게 되고 이 점이 재판 과정에서 모든 문제의 원흉이 됩니다. 심지어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기 전 윤 대통령을 끌어내려 조기 대선을 치르려 한다는 의혹을 받게 됩니다.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따지는 재판을 재판관의 임기나 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졸속으로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재판이 천천히 선고되더라도 정확하고 꼼꼼하게 진행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을 담당하는 사법기관으로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됩니다. 그중 3권 분립에 따라 대통령이 3명을 직접 추천해서 임명하고 나머지 6명은 국회가 추천하는 3명,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3명의 후보를 임명하여야 합니다. 탄핵심판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후 국회 의결에서 통과되면 사건이 국회에서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고 헌법재판소에서는 재판을 거쳐 180일 이내에 결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탄핵소추란 헌법재판소 제48조에 따라 공무원이 직무집행 과정에서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 그 공무원을 징계하는 절차입니다. 탄핵심판에 회부하기 위하여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의결하여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제적위원회 과반, 즉 151석 이상의 찬성표가 있어야 하나 대통령은 3분의 2, 즉 200석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192석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들이 단독으로 가결시킬 수 없고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 8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주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어 헌법재판소로 넘어가면 탄핵심판이 진행되고 헌법재판관들이 투표로 인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탄핵심판의 경우 6명 이상의 재판관이 찬성을 하여야 인용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탄핵심판이 인용되면 공무원에 대한 일반적인 징계인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파면 중 가장 무거운 징계인 파면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에서는 과거 판례에서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때의 의미에 대해서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일 때 탄핵을 인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즉, 헌법재판소법 제48조에서는 탄핵심판 청구 요건에 공무원이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라고 적시되어 있으나 단순 법률 위반이 아닌 중대한 법률 위반이라 하면서 그 요건을 엄격하게 보는 것입니다. 이는 탄핵 인용 시 파면이라는 중한 징계를 할 수밖에 없으므로 그 요건도 엄격하게 따지게 된 것입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의결해서 가결이 되면 그 공무원의 직무가 정지됩니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는 경우 헌법과 정부조직법에서 그 권한을 대행하는 순서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대통령 총리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 순으로 권한을 대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2024년 12월 14일부로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내릴 수 있는 결정에는 인용, 기각, 각하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각하는 소송요건 흠결로 청구가 부적법한 경우에 본안에 대해서 판단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각과 인용은 본안 판단까지 간 경우인데 기각 결정은 심판 청구의 이유가 없는 경우이고 인용은 심판 청구가 받아들여진 경우에 내리는 결정입니다. 아파트 청약에 빗대보면 청약을 신청했는데 신청 기간을 놓쳤거나 서류를 제대로 못 갖추면 각하, 신청은 됐는데 당첨이 안 되면 기각, 당첨까지 되면 인용이라 보면 됩니다. 각하, 기각 시 해당 공무원은 공무원직에 복구하게 되고 인용되면 그 직에서 파면을 당합니다. 다음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와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입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은 표결 불성립되었고 2차 탄핵소추안에서 가결이 되면서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되었습니다. 국회법에는 한 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지 못한다는 일사부재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1차 탄핵소추안이 정족수 부족으로 부결된 경우이므로 2차 탄핵소추안은 원칙적으로 발의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원식 국회의장이 표결 불성립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논리를 내세우면서 2차 소추안을 강행했으며 저는 이것도 위법한 절차 진행이라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절차의 기본 정보입니다. 사건 번호는 2024원 나팔이고 재판장은 헌재소장 권한대행인 문영배, 주심재판관은 정영식 재판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은 탄핵심판 과정에서 발생한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이영진, 김기영 재판관이 2024년 10월 17일 동시에 임기 만료로 퇴임하면서 새로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한 사정은 이렇습니다. 작년 10월에 퇴임한 3명의 헌법재판관은 모두 국회 추천 TO입니다.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은 2000년 이후 항상 관행적으로 여당 추천 1명, 야당 추천 1명, 양당 합의한 인물 1명 추천해왔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번 재판관 임명과 관련하여 우리가 다수당이니 의석 비율에 따라 우리가 2명 임명하겠다고 주장하면서 민주당 몫으로 정계선, 마은혁 후보를 추천하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연히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민주당이 손을 놓아버려 국민의힘과 새로운 후보를 합의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2024년 12월 14일 윤통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이후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기존 추천 3인 임명을 다시 요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한덕수 권한대행을 내란대행, 내란동조범으로 몰아갔습니다. 민주당이 이렇게 돌변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당연히 윤 대통령 탄핵 인용에 투표할 재판관 6인을 확보하기 위함이겠지요.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것은 다수결이 아니라 어떤 결론을 도달하는 데에 이루어지는 토론과 합의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합의를 무시하고 상황에 따라 자신들의 이익만 관철하는 정당을 민주적인 정당이라 볼 수 있을까요? 재판관 임명과 관련하여 권한대행이 과연 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있는지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으나 우리 헌법학의 다수학자들이 권한대행은 현상유지에 해당하는 직무 수행만 해야 한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헌법기관인 재판관 임명과 같은 대통령의 권한행사는 적극적인 권한행사로서 자제되어야 한다는 것이 학계의 다수설입니다. 즉, 윤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되어 직무 복귀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한덕수 권한대행은 임명을 하지 않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똑같은 임명 문제가 불거진 적이 있습니다.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되었을 때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돼서 황교안 총리가 권한대행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민주당은 정권 교체 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고 싶어서 황교안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을 극렬히 반대하였습니다. 민주당은 자신들의 상황에 유리한 방향으로만 호떡 뒤집듯 정치를 하는 정당인 것 같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재판관은 임명할 수 없다고 하면서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을 전부 보류하였습니다.
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자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여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습니다. 결국 한덕수 권한대행의 직무가 정지되고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 되었습니다. 한덕수 탄핵과 관련하여 또 법적 문제가 발생합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소추할 때 의결정족수는 몇 명이어야 할까요? 헌법재판소는 주석헌법재판소법이라는 책을 발간하면서 권한대행 탄핵의 의결정족수는 그 대행하는 공직자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즉, 대통령의 직무를 대신하면서 발생한 위법은 200석, 총리 본연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위법은 151석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법령이나 판례에 의한 것은 아니지만 지극히 상식적이고 타당한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대통령의 권한인 재판관 임명에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200석 이상으로 의결을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원식 국회의장은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키기 위하여 탄핵소추안을 총리를 기준으로 151석으로 정하여 통과시켰습니다. 나중에 위 탄핵심판이 기각되면서 문제없다는 결론이 내려졌지만 저는 이것도 문제 있는 판결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상목 권한대행은 바로 정계선, 조한창 재판관 후보를 재판관에 임명해버립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각 당 추천 1위는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는 양당 합의가 안 된 후보여서 보류하였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 결정으로 민주당으로부터 어마어마한 협박을 받습니다. 탄핵소추 압박을 받았고 공수처 고발, 권한쟁의 심판 청구 등도 당했으며 심지어 이재명 대표로부터 몸조심하라는 무서운 협박도 받았습니다. 이렇게 어렵사리 구성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은 어떤 분들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당연히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윤 대통령에 대한 판결을 해주실 분들이겠지요. 최상목 권한대행이 2명을 임명하면서 헌재는 8인 체제가 되었습니다. 정치 성향은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은 진보, 김영두 정정민은 중도, 정영식 김복형 조한창은 보수로 3-2-3구도로 알려졌습니다. 먼저 문영배 재판관은 좌편향 의혹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단 이재명 대표와 연수원 동기로 상당한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트위터 활동을 하면서 수많은 좌파 인사들을 팔로잉하고 김제동을 추천하기도 하였습니다. 문영배 재판관은 블로그나 트위터를 아주 활발하게 한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6.25 전쟁 때 유엔군이 전쟁의 방법으로 통일을 이루기 위하여 한국에 왔다고 블로그에 쓰는 등 그 사상에 큰 의심이 있고 자신이 좌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에서 가장 왼쪽이라 쓰기도 하였습니다. 문영배 재판관은 이 사실이 밝혀지자 SNS를 탈퇴해버렸습니다. 문영배 재판관은 도덕성에 대한 의문도 있습니다. 문 재판관이 가입되어 있는 고등학교 동기의 네이버 카페에서 문영배 재판관이 다른 동기가 음란물을 2,000개 이상 업로드하는데도 이를 방관하면서 카페에 자주 드나들었다는 것입니다. 문 재판관은 근무 시간에 독후감도 88회나 블로그에 업로드하면서 근태 문제도 들통났습니다. 이미선 재판관도 도덕성 문제가 있습니다. 이미선 재판관은 이테크건설의 재판을 맡은 후 이테크건설의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서 해당 회사의 주식을 대량 매수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심지어 주식시장에서 이미선 테마주가 뜰 정도라고 하고 현재 헌법재판관 중 재산도 가장 많다고 합니다. 정정미 재판관도 청문회 당시 여러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정정미 재판관은 재판관 후보 시절 대한민국의 주적에 대한 견해를 질문받고도 답변할 수 없다며 주적을 밝히지 못했습니다. 정정미 재판관은 농민이 아니면서도 농지를 매수하여 농지법 위반도 저질렀습니다. 일부 재판관은 이 사건에 이해관계에 충돌이 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헌재법 제24조에 따르면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그 재판관에 대하여 기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선 재판관의 동생인 이상희 변호사는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부원장이고 정계선 재판관의 남편인 황필규 변호사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시국선언을 참여한 이력이 있습니다.
물론 동생이나 배우자의 정치적 성향으로 그 재판관의 이해관계에 문제가 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만 해당 재판관들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계선 재판관의 남편은 이 사건 소추인인 국회 측 변호사인 김희수 변호사와 함께 공익인권법 재판을 함께하고 있고 이는 명백히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사유가 된다고 보입니다. 참고로 마은혁 재판관 후보는 과거 사회주의 지하혁명 조직인 인민노련이라는 단체를 조직한 마르크스주의자였습니다. 인민노련의 강령을 보면 노동자들의 투쟁을 발전시켜 정치 부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마은혁이 과연 헌법재판관의 적절한 자인지 큰 의문이 듭니다. 이 5명의 재판관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역시 우리법연구회 또는 그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라는 점인데요.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이 전체 법관의 10%라는데 실제 비율에 비해 요직을 참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탄핵심판 과정에서의 문제점도 많습니다. 먼저 탄핵소추사유 철회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탄핵소추사유는 내란범죄행위, 기타 헌법법률행위 크게 2가지였습니다. 즉 12월 3일자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행위라는 것이 대부분의 사유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소추사유에서 내란죄를 돌연 철회하였습니다. 이는 탄핵심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판단이 복잡한 내란죄를 빼버린 것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탄핵심판은 기본적으로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추사유 철회는 형사소송법의 공소장 변경과 같은 것이어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있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최초 소추사유의 핵심인 내란죄를 뺀 것은 소추사유 동일성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내란죄를 철회했다면 이 탄핵소추는 무효가 되고 국회 의결을 다시 하였어야 합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는 내란죄 철회를 받아주고 재판을 진행시켜버렸습니다. 심지어 내란죄 철회 시 1번 전체와 2번이 빠지게 되는 것이어서 소추사유가 거의 껍데기만 남게 되었습니다. 또 헌법재판소는 일반 법원으로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 기록을 받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32조 후문에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한 송부 요구를 할 수 없다는 조항 위반입니다. 헌재는 이러한 점에서도 법률 위반을 하였습니다. 헌재는 무리한 재판 일정을 통보하는 등 소송지휘권을 남용하였습니다. 일주일에 2회 하루 종일 재판을 잡았고 증인을 하루에 4명씩 불러 증인신문 사항을 준비하기도 어렵게 하였으며 증인신문을 초시계로 재면서도 윤 대통령 본인의 신문 기회, 발언 기회를 모두 제한해버려 방어권을 침해하였습니다. 모두 재판을 빨리 끝내기 위한 위법한 재판 진행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게 적법 절차를 준수하고 인권 침해를 방지하라는 권고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탄핵심판 TF 문제도 터졌습니다. 문영배 재판관이 재판 진행 중 자신은 TF가 써준 대본을 읽을 뿐이라고 하면서 마치 자신을 조종하는 배우자가 있는 것처럼 말하였습니다. 물론 탄핵심판 TF가 재판관들의 재판을 도와주는 헌법연구관들로 구성되어 있겠으나 재판장이 연구관들의 대본을 그대로 읽고 스스로 정하는 것이 없다면 부적절한 소송지휘권 행사라고 판단됩니다. 심지어 탄핵심판 TF의 소속 연구관들이 중국인이라는 의혹도 있습니다. TF 명단이 오헌, 성왕, 김참, 배중화 등 한국인의 이름으로 보이지 않는 연구관들로 되어 있다는 점이 밝혀졌고 이진 공보관도 중국 출생이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탄핵심판의 주요 쟁점은 5가지입니다. 계엄 선포 후 국회, 선관위를 봉쇄하고 국회의원들의 의결을 방해했는지, 정치인 체포조를 운영하였는지, 언론사나 국회를 단수하려 하였는지, 국회 출동 계엄군이 실탄을 소지하였는지, 국무회의를 미실시한 위법이 있었는지 등입니다. 각 쟁점에 대하여 재판이 진행되면서 밝혀진 사실들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탄핵소추의 계기가 된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는 정치인 체포 지시, 김현태 707 특임단장이 받았다는 국회의원 체포 지시,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는 국회의원 끄집어내라는 지시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래 사진은 실제 탄핵 심판의 증거물로 제출된 홍장원 작성 정치인 체포 지시 메모입니다. 그런데 이 메모가 알아볼 수 있는 글자인가요? 본인이 최초 작성하였다는 1차 메모는 도저히 글자라고는 보기 어렵고, 이를 바탕으로 썼다는 2차 메모도 점점으로 되어 있을 뿐 내용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1차 메모를 보고 홍장원의 보좌관이 작성했다는 3차 메모에는 신기하게도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김민석, 김명수 등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1차 메모를 보고 어떻게 3차 메모가 나올 수 있는 참 의문입니다. 이게 윤 대통령이 국정원에 정치인 체포 지시를 했다는 증거로 쓰일 수가 있는지 참 황당한 노릇입니다. 실제로 정영식 재판관도 홍장원에게 진술의 신빙성을 따져 묻는 질문을 하였는데 일리가 있어 가져와 봤습니다. 정영식 재판관은 홍장원 증인에게 국정원은 위치 추적을 할 수 있는 권한과 기능이 없는데 방첩사가 국정원에게 위치 추적을 요청했다는 말이냐. 국정원이 검거 지원을 요청받았는데 검거 지원 요청이라고 안 쓰고 검거 요청이라고 쓴 것은 말이 안 맞지 않냐.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위치 추적을 요청을 했으면 했지. 우리가 체포, 감금 조사도 할 거다라고 먼저 발설할 이유가 없지 않냐 등을 질문하였습니다. 홍장원은 각 질문에 대하여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였습니다. 또 홍장원의 주장은 CCTV에서 드러난 객관적 증거와도 안 맞았습니다. 홍장원 증인은 여인영 방첩사령관과 통화를 한 후 야외에서 이 1차 메모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홍장원은 그 시각 이미 국정원 건물 내부에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하여 당시 조태용 국정원장이 미국 출장 간 줄 알고 국정원 2인자인 홍장원에게 전화를 한 것이고 방첩사 지원에 대한 지시를 하고 끊었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이 주장이 더 자연스럽고 신빙성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현태 707 단장은 기존의 주장과 달리 실제로는 국회 출입을 차단하거나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받은 적 없다고 진술하였습니다. 특히 김현태 증인은 본인이 국회의 사당 내부에서 안규백 의원을 마주쳤는데 체포 지시를 안 받았기 때문에 인사만 하고 지나쳤다고 진술하였습니다. 특히 김현태 단장은 국회 봉쇄에 대하여 국회 방어 지시라고 설명했습니다. 군사용어에서 쓰이는 본래 의미의 봉쇄가 아닌 국회 확보 개념과 착오한 것으로 보입니다. 곽종근 특전사령관의 진술도 신빙성이 흔들렸습니다. 곽종근은 의원, 요원, 인원 등 단어 사용에 일관성이 없었고 지시를 받았다가 아닌 이해했다라는 주관적 표현을 사용하여 실제로는 국회의원 체포 지시가 없었다는 것을 사실상 자인하였습니다. 정영식 재판관이 곽종근 진술이 바뀌는 것을 지적하면서 곽종근 증인의 진술이 증거 채택이 배척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곽종근 사령관이 실제로 받은 지시는 국회 내부가 복잡하고 혼란스러우니 계엄군을 의사당 밖으로 나오도록 하라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곽종근은 왜 이렇게 오락가락한 진술을 하고 있을까요? 김현태 707 단장은 곽종근 사령관이 민주당으로부터 이증을 하라는 내용으로 회유를 받았다고 주장하여 민주당의 회유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실제로 박범계, 부승찬 의원이 2024년 12월 10일 곽종근, 김현태를 불러 면담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김현태는 이때 박범계 의원으로부터 진술할 내용을 제안받았다고 하면서 시키는 대로 진술 시 변호사를 붙여주고 공익제보자로 추천해줄 것도 약속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현태는 이에 회유되지 않았고 곽종근에게도 흔들리지 말라고 설득하였다고 합니다. 또 곽종근 사령관은 자신의 지인과 한 통화 녹음 파일도 폭로되었습니다. 곽종근은 지인에게 어떤 사람들이 양심선언 하라고 하였다면서 하지 않으면 내란죄로 엮겠다는 협박을 받았다. 집에 아이들이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힘들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곽종근 사령관은 실제 민주당 계열 변호인이 선임되었는데 곽종근이 수사기관의 윤 대통령으로부터
체포 지시를 받았다는 내용의 자수서를 제출한 직후 변호인이 사임해버렸습니다. 곽종근의 변호인은 민주당의 사주를 받고 곽종근에게 자수서 작성을 시키고 곽종근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셨나요? 즉, 곽종근 사령관은 민주당으로부터 내란죄 협박 및 공익제보자 유혹을 함께 받으며 이증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곽종근의 법정 진술은 모두 배척되어야 하고 차후 박범계 의원 등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기타 쟁점에 대하여는 국회 봉쇄에 대하여는 김현태, 김용현 등이 국회 확보를 말하고 있고, 김봉식 서울지방경찰청장도 국회의원들을 출입시켰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선관위와 관련하여도 특별히 선관위의 기능을 마비시켰다는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정치인 체포조 운영과 관련하여도 이진우, 여인영 등 증인이 일관되게 위 사실을 부인하였습니다. 국회 단전, 단수에 대해서도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소방청장에 대한 지휘권이 없고 소방청장도 단전 권한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김현태 단장이 국회 불을 끈 것은 곽종근의 지시이며 두꺼비집을 내린 것을 두고 단전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실탄 사용은 당연히 실탄은 작전 시 군인들이 지참하는 것이어서 적법하고 또 개별 지급이 아니라 통합 보관되었으므로 실탄 사용의 위험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 외에 국무회의 미실시도 이상민 장관이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실에서 5분간 진행되었고 국무회의 정족수인 11명을 기다린 후 실시되었으므로 이는 국무회의가 맞다고 진술하였습니다. 탄핵심판 절차에 대한 내용을 요약하겠습니다. 먼저 헌법재판소가 특정 이념 성향 및 도덕성 문제가 있는 재판관들로 이루어져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 및 이재명에 대한 판결 선고를 앞두고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채 졸속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문영배 재판관은 그 과정에서 위법하게 절차를 진행했고 다른 증인들은 일관되게 진술했으며 홍장원, 곽종근 증인만 진술이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민주당은 곽종근 증인을 회유하고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를 빼는 등 억지로 탄핵을 인용시키고자 밀어붙였습니다. 그러나 실은 계엄령 당시 위법사항이 경미했고 매우 단시간에 끝난 계엄에 불과하였습니다. 누가 봐도 민주당과 좌파 재판관들이 진행한 억지 탄핵, 사기 탄핵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탄핵 심판은 부적법 각하되어야 하고 적어도 위법성 내지 위법의 중대성이 없어 기각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위법천지의 탄핵소추와 절차 진행이 명백한 절차를 거치고도 탄핵이 인용될지 지켜보겠습니다. 3부는 윤 대통령이 과연 왜 계엄령을 선포하였는가 그 이유를 탐색하고 그 정당성을 검토하는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